한번 상상해보세요. 2025년 9월 10일입니다. 당신은 유타의 한 대학 캠퍼스에 있고 햇살은 빛나고 완벽한 늦여름의 어느 날이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거기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작은 무대 주위에 모여 한 남자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찰리 커크였죠. 그리고 이 남자, 찰리 커크는 사람들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증오했습니다. 그 중간은 전혀 없었죠. 그가 한창 문장을 말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총기 폭력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고 격렬한 탕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모두들 폭죽인가 자동차 역화 소리인가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1초 후 그 답은 소리가 아니라 광경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찰리 커크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죠. 그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마치 줄이 갑자기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한 패닉 상태.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쓰나미가 일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모두가 흩어질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문에 총을 든 사람도 옥상에 누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마치 유령이 쏜 총알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무대에 도착했을 때 암살자는 이미 자신이 만든 혼란 속으로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살인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소총에 걸려있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그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이침이라고 냉혹한 암살의 전모를 밝혀내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살인자에게로 수사관들을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9월 10일의 이 행사는 찰리 커크의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대대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는 31세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으며 마가 세계에서는 거물이었습니다. 추종자들에게 그는 용감한 진실의 전달자였습니다. 비판자들에게는 심각하게 위험하고 분열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인물이었죠.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기에 이 대학에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혐오하는 사람들이 뒤섞일 것을 보장하는 셈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내가 틀렸다고 증명해봐 스타일의 토론회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생들이 나와 그에게 도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상상하시겠지만 이 때문에 처음부터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죠. 사건 직전의 영상들을 보면 그가 환호하는 군중에게 빨간 매그웨이 모자를 던져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 30분 동안은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쇼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12시 23분경 한 학생이 마이크로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것이었죠. 불과 15야드 약 14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목격자 테일러 벤틀리는 그 순간 이것도 그가 벌이는 쇼의 일부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인 레이든 디셰이는 맨 앞줄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묘사는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그가 한창 말을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은 142야드 약 130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되었으며 치명적으로 정밀했습니다. 총알은 커크의 목을 정확히 맞췄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군중 전체가 불신에 잠겨 얼어붙었죠. 그러다 한 사람이 도망쳐!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가 마비를 깨뜨렸습니다. 광장 전체가 혼돈으로 폭발했습니다. 첫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무작위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잔인할 정도로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표적 공격이었습니다. 구급대가 몇 분 만에 도착하여 커크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무렵 대규모의 범인 수색 작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캠퍼스를 에워싸고 사실상 유령이 되어버린 살인자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지만 경찰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겁에 질린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범죄 현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저 사라져버린 저격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초기 진술은 제각각이었는데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이론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숙련된 명사수의 소행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위를, 옥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광장 바로 옆 건물 옥상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살자의 작은 저격 장소였죠. 그곳에서는 축구장 하나보다 더 먼 거리에서 무대를 완벽하고 깨끗하며 방해물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꽤나 오싹했습니다. 평범한 수건에 쌓인 고성능 소총이 자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용된 36 구경탄피 하나가 있었죠. 하지만 범인이 서두르다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발사되지 않은 탄약 3발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소총, 수건, 탄약. 이 모든 것이 법의학적 증거의 잠재적인 보고였죠.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FBI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마도 지문을 기대했겠지만 이토록 신중한 살인자가 장갑을 꼈을 것은 당연했죠. 진짜 희망은 훨씬 더 작은 것, 바로 DNA에 있었습니다. 연구소 기술자들이 증거물 구석구석을 검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소총의 조정 손잡이 근처에 걸려있던 거의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한 올이었습니다. 현대 법의학에서 작은 머리카락 모낭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DNA 프로필, 즉 유전적 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실수였지만 사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현장은 더 기묘해집니다. 그 발사되지 않은 총알 3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는 조잡하게 긁어새긴 기이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알에는 안녕 파시스트라고 쓰여 있었죠. 두 번째는 이상한 인터넷 밈이었습니다. Notices, bulge, OWO, what's this?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유명한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저항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이것은 정치적 급진주의와 인터넷 트롤의 부조리함이 뒤섞인 아주 혼란스러운 조합이었습니다. 살인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이상한 단서였죠. 한편 다른 팀은 살인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격 직후 어두운 형체가 옥상을 가로질러 달려가 건물의 외부 구조물을 타고 내려온 뒤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담은 결정적인 감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살인자는 계획된 탈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령이었고 그를 범죄와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버리고 간 무기와 그가 남긴 줄도 몰랐던 머리카락 한 올뿐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범죄 현장에서 벌어지는 동안 방아쇠를 당긴 남자는 수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이었습니다. 그는 22세였고 캠퍼스에서 약 240마일 약 386km는 떨어진 작은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에게서 암살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우등생이었고 표준화 시험에서 99%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우수한 성적 장학금을 받고 유타 주립대학교에 합격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 학기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겉모습 아래에서는 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그의 부모에 따르면 타일러는 지난 1년 동안 극도로 정치적이 되었고 급격하게 좌파 성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열정적으로 옹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일러는 트랜스젠더인 룸메이트와 연인 관계였으며 이 깊은 개인적 관계가 그의 정치적 열정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문자 메시지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골수 마가라고 칭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그의 가정 내 분열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분노는 찰리 커크라는 단 하나의 표적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커크의 보수적인 입장은 타일러의 고조되는 모든 분노의 피뢰침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나중에 저녁 식사 대화에서 그가 커크의 방문 예정 소식을 역겹다는 듯이 언급하며 캠퍼스를 멍청한 장소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솔직히 의심스러운 집착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로빈슨이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소총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어린 로빈슨과 그의 가족이 돌격소총을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격은 가족의 취미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로빈슨이 단 하나의 치명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학 캠퍼스로 차를 몰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그날 아침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오후 12시 2분, 그는 로지센터 북쪽에서 목격됩니다. 오후 12시 15분, 그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오후 12시 22분 총성이 울리기 1분 전, 그는 옥상에서 엎드려 자세를 잡고 조준경을 통해 찰리 커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한 22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살자였습니다. 수사는 두 개의 평행선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의학이었습니다. FBI 연구소에서 기술자들은 마법을 부렸습니다. 소총 조준경에 있던 단 하나의 머리카락에서 완전한 DNA 프로필을 추출했습니다. 그들은 방아쇠, 사용된 탄피, 그리고 수건에서도 일치하는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토록 치밀한 사람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주의했죠. 하지만 그 프로필을 전국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인 CODAS에서 돌렸을 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저격수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유전적 지문은 확보했지만 거기에 붙일 이름이 없었죠. 두 번째는 20개가 넘는 연방, 주, 지역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수색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의 흐릿한 감시 영상을 공개하고 10만 달러가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제보가 쇄도했지만 살인자의 신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돌파구는 연구소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인자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그 감시 영상을 공개했을 때 한 사람이 잊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타일러 로빈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자신이 총격범임을 시인했습니다. 커크가 너무 많은 증오를 퍼뜨린다고 말했죠. 그의 아버지가 자수하라고 간청하자 로빈슨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절박해진 그의 부모는 은퇴한 보안관보인 친구에게 전화했고 그는 로빈슨이 자수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치명적인 총격이 있은 지 33시간 후 타일러 로빈슨은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정보원이 나섰습니다. 로빈슨의 룸메이트이자 연인이었죠. 그는 경찰에 오싹한 분 단위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일련의 문자 메시지를 제공했습니다. 정말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총격 당일 로빈슨은 그에게 하던 일 멈추고 내 키보드 밑을 봐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룸메이트가 보니 거기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가 있었고 난 그 기회를 잡을 거야. 상상이 가시나요? 룸메이트는 답장했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로빈슨의 답장은 범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내가 했어. 미안해. 왜 그랬냐는 질문에 로빈슨은 자신의 동기를 냉혹하고 절대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증오에 신물이 났어. 어떤 증오는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탈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경찰의 봉쇄 때문에 소총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내 소총을 들키지 않고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는 썼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온갖 곳에 DNA를 남겼다고요. 그는 심지어 룸메이트에게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했는데 이건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솔직히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어. 널 끌어들여서 미안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야죠. 자백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구금하자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로빈슨의 DNA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것은 소총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옥상의 유령은 이제 이름과 얼굴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자살 방지복을 입고 있었고 판사가 그에 대한 7가지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얼굴에 아무런 표정 없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혐의는 유타주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커크를 표적으로 삼았고 고의로 대중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즉시 사형을 구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혐의에는 총기 발사 중범죄, 사법방해,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사건으로 인한 증인 매수 시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했고 보석 없이 구금명령을 받았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커크의 미망인 에리카를 위한 보호명령도 내려져 로빈슨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검찰의 사건 파일은 증거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현장에 위치시키는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감시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의 의도를 밝히는 손으로 쓴 쪽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살인을 자백하고 동기를 설명하는 그의 문자 메시지, 바로 그 자신의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암살은 이미 정치적 적대감으로 분열된 국가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모순의 연구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었지만 무모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저격수의 공격을 고안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성이 자신의 DNA와 지울 수 없는 서버에 완전한 자백을 남기는 바람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옥상의 암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최첨단 법의학과 고전적인 인간의 실수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수사가 디지털 포렌식, 유전과학, 그리고 전통적인 경찰 업무를 어떻게 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예입니다. 만약 범죄의 이면을 깊이 파고드는 이런 이야기의 매력을 느끼시고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찰리 커크의 살해는 섬뜩할 정도로 현대적인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증폭된 이념적 증오에서 태어났고 냉혹한 정밀함으로 실행되었으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백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은 단독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는 또한 분열되고 불안정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문화전쟁의 병사였고 어떤 형태의 증오는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열정적인 신념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사이의 가늘고 위태로운 경계선을 냉혹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고성능 소총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법의학의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신중하게 계획된 암살이 결국 암살자 자신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강박감이 그의 마지막이자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유타의 한 옥상에서 울려 퍼진 단 한 발의 총성의 여우는 여전히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타리이브 샀으며 책임, 그리고 깊이 분열된 세상에서 증오의 대가에 대한 불안한 질문들을 남깁니다.